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연물 구비 조건 반드시 기억하고, 가연물이 안 되는 것들을 왜 안 되는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산소 공급원. 자, 가산점. 연소의 3요소가 가연물, 그 다음에 산소 점화원인 거니까 가산점이요. 가산점. 자, 요번에 산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산소는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있어요. 21%가 산소예요. 그래서 공기에서 이제 공급이 된다. 21%가 포함되어 있는데 15% 이하만 돼도 연소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거기에 137페이지라고 써놓고 질식소화라고 쓰세요. 산소의 양을, 농도를 줄이게 되면 사람도 산소가 모자라면 죽는다 했듯이 연소도 마찬가지인 거라. 그래서 그 산소를 제거함으로써, 즉 산소를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불을 끄는 소화 방법이 질식소화고, 우리가 원하는 퍼센트는 21%를 15%까지 낮춘다. 그래서 보통 가스계를 때려 넣어가지고 산소의 농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는 공기에서 이제 공급이 된다고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지연성 가스, 뭐 조연성 가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연성.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요. 가연물이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스래요. 오존. 오존이 이게 O3니까 산소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공기 안에는 산소가 들어가 있고, 산화제는 자기 자신이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 위험물 할 때 다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염소 불소라고 되어 있는데, 염소 가스를 우리가 CL2라고 쓰고, 불소를 이렇게 쓰는데, 이게 지연성이 지연시키다, 그러니까 이제 미루다, 그게 아니라 이게 지탱할, 지지해줄, 지지자, 지탱할 지자예요. 한자로 쓰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쓰니까, 그러니까 한글로 쓰니까, 야, 지연이면 오히려 연소를 방해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한자로 사용했을 때 한자가 지지한다, 지탱한다인데, 연소를 지지하는 가스로 얘네들을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진 않고 염소 폭명기라고 있어요. 염소 폭명기가 뭐냐면, 이 용기 안에다가 염소 기체하고 수소 기체를 1대1로 때려 놓고, 원래라면 수소는 산소가 있어야 반응을 할 건데, 이거를 때려 놓고 전기로 지져버린 거예요. 전기나 불꽃 같은 걸로 지져버리니까 여기에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폭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염소 폭명기 안에서는 산소가 없어도 수소가 연소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지연성 가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연성 가스, 조연성 가스에 염소하고 불소가 들어간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뒤에 보세요. 어떤 것들이 조연성, 지연성 물질이냐. 제가 좀 전에 뭐라 했냐면 위험물 할 때 한다 했어요. 위험물 할 때. 인류 위험물이 산화성 고체. 지가 고체인데 남을 산화시킬 수 있는 고체. 왜냐하면 얘네들이 산소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 산소를. 여기에 이름이 다 그렇진 않지만 과염소산 이런 거 보이죠? 무기 과산화물.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산소보다 더 많이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과라는 말을 쓰거든요. 얘네 물질 자체에 산소가 많이 있어. 그래서 남한테 산소를 주기 쉬워가지고 얘네들 전부 지연성, 조연성. 그리고 육류위험물은 산화성이긴 한데 액체. 과염소산, 과산화, 그 다음에 질산. 얘네 자체가 엄청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를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오류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이라고, 얘네들은 자기 자신이 타기도 타.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연물이에요. 위에 것들은 자기 자신이 가연물은 아니고, 자기 자신이 탈 수도 있고 자기가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조연성, 지연성 물질의 역할을 한다. 요거는 위험물 하면서 다시 정리하면 되니까 얘네들이 들어간다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산소 농도가 증가할 때는 연소 속도가 빨라지는 거로 생각하면 돼요. 산소 농도가 증가하니까 연소 속도가 빨라지고, 발화점, 이렇게 불나는 온도가 낮아야 연소 속도가 빨라지고 쉬워지거든요. 발화점도 낮아지고, 화염의 온도도 올라가고, 연소 속도가 빨라질 거니까, 화염의, 이제 연소 반응이 많이 일어나서 화염의 온도도 올라갈 거고, 그리고 폭발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연소 범위가 넓어져, 얘네들이. 그러고 점화 에너지가 작아져. 점화 에너지가 작으면 연소가 쉽게 일어난다 했으니까 이 산소 농도 증가 시 발생하는 거는 쉽게 불나는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 이 점화원. 자,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돼. 에너지를 공급해줘야지만 얘네들이 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걸 점화원이라 하는데, 자, 발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점화원의 종류에 화학적, 전기적, 기계적, 열적, 원자력, 이런, 막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들은 밑에도 다 설명이 되어 있지만, 오른쪽 바로 13번 문제 한번 보세요. 전기적 점화원에 저항열, 유도열, 유전열, 아크열, 정전기열, 낙내열, 뭐 번개치는 거 이런 건 되는데 이제 뭐라 물었냐면 전기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거. 누전에 의해서 화재가 나기도 하고 지락에 의해서 나기도 나고 과전류에 의해서 나기도 나지만 역기전력은 아니에요. 요거 역기전력 무조건 안 된다. 역기전력은 어떤 거냐 하면 여기에 코일을 막 감아놓고 여기 반대편에도 만약에 코일을 감겼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요. 우리 기억나요? 이런 것들? 기억이 안 나지? 그냥 들어요. 여기에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을 놓아둔 것 마냥 이 근처에 자기장이라는 게 형성이 돼. 그러면 자기장이 형성되고 N극을 갖다 놓은 것처럼 얘한테 N극이 자꾸 들이밀어. 그럼 얘 입장에는 뭔가 변화가 싫은 거라. 그러면 들이미는 N극을 뭐로 막아야 되겠어요? N하고 S 중에. 같은 걸로 밀어내야 되거든. 얘가 N극이 자꾸 자기한테 오는 듯한 그걸 느끼면서 야를 막아야 되겠다. 그럼 나도 여기에다가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서 이쪽에 N이 생겨가지고 밀어내야지. 그러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 힘을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랑 상관없는 거예요. 화재랑. 알겠죠? 이거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역기전력은 화재랑 상관이 없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적 에너지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용해열, 연소열, 분해열, 자연발열, 자연발화 이런 것들이 된다 했는데 일단 여기서 자연발화는 중요해요. 자연발화. 자, 자연발화는 실제로 외부에서 점화원을 주진 않았는데 이제 기름 묻은 걸레 같은 거 이렇게 뭉쳐놨어. 아줌마가 청소를 하고. 그럼 요 안에서 기름이 이렇게 묻어져 있고 헝겊에 주변에 산소가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씩 산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산화 반응을 하게 되면 열이 생기고 그 열이 이 안에서 조금씩 쌓여. 쌓이는데 요게 밀폐나 어떤 이제 방열 그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부에 열이 쌓여서 이 열이 어느 순간 요 점화원의 역할을 해버려서 그냥 불로 누가 성냥불을 갖다 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불이 확 나는 그러한 현상을 자연발화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전기적 점화원으로 저항열, 유도열, 유전열, 아크열. 얘네 종류는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정전기열, 낙내열, 누전, 지락, 단락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기계적 점화원으로 압축, 단열 압축, 열을 차단하고 부피를 꽉 줄여버리면 그 안에서 온도가 빡 올라가거든요. 자동차 엔진 내부처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점화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마찰열도 마찬가지고 스파크 열들이 이런 것들이 점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종류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게 자세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몰라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까 방금 얘기했던 자연발화. 자연발화 때문에 불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좀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외부 점화원이 없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양초에 불 붙일라 해도 내가 성냥불을 갖다 대야 되는데, 자연발화는 외부에서 누가 직접적으로 점화원을 제공하지 않아. 공급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 알아서 귀신불처럼 혼자 불나는 게 자연발화예요. 그게 방금 얘기했듯이 요 내부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화학 반응이냐면 산화, 그 다음에 흡착 그런 것들, 산화, 흡착 이런 것들, 분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각각에 해당하는 열이 발생하고 이 열이 내부에 축적된다고. 축적돼서 그 온도가 자연발화 온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불이 확 나는 현상. 그게 바로 자연발화예요. 자, 중요한 거예요. 요도값은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분해열. 이게 산화열은 기름걸레 이런 게 있고, 황린 동그라미, 황린. 그리고 기름 중에 건성류, 반건성류인데, 황린이 이게 이제 나중에 위험물 할 때 삼류 위험물인데요. 얘가 발화점이 34도밖에 안 돼요. 저 대구에서 봤거든요. 대구에 여름에 더울 때 몇 도인지 알아요? 40도에 40도. 그럼 불 나는 거라. 예, 자연발화 온도가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황린이 자연발화 온도인데 이게 34도면 불이 나. 맨날 첫날 불이 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 온도를 이까지 절대적으로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저장한다? 물 속에 저장. 얘는 물하고는 반응 안 하거든요. 물 속에 저장한다. 이거 기억해야 돼. 황린. 자연발화 대표적인 물질이 황린이고 얘는 34도만 돼도 불이 나기 때문에 물속에 시원하게 저장을 해야지만 발화에 위험이 없다. 이제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나오는 이 열이 분해라는 화학 반응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해라는 화학 반응에서 열이 발생하면 또 축적이 되는데 분해열을 낼 수 있는 물질 대표적인 거 아세틸렌, 중요, 아세틸렌.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연소범위라는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세틸렌. 연소범위라는 걸 얘기했는데 어떤 이제 농도가 되어야지만 불이 일어나는데 얘는 충격이나 아니면 가압을 줘버리면 압을 좀 주거나 충격을 해버리면 산소하고 나발이 고면 아무거 없이 그냥 바로 분해를 해요. 분해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얘는 분해열인 거예요. 분해열. 그래서 연소 범위를 얘를 100%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100%. 그래서 여기에서 아세틸렌이 분해열을 발생시킨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산화아세틸렌, 아세틸렌. 그리고 여기에 뭐 그 니트로셀룰로스 이런 것들이 전부 오류위험물이라서 그냥 가로 오류위험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흡착. 산소가 아니면 어떤 기체가 달라붙어서 반응하는 것도 있거든요. 흡착열. 그리고 중합열. 중합열이 바로 뭐냐면 그 고분자 만드는 것, 즉 플라스틱 만드는 반응이 중합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 개가 막 뭉쳐지면서 거대한 덩어리가 되는 게 중합인데 그런 거 할 때, 그런 반응할 때 열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화에틸렌이 그게 대표적인 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미생물열 해가지고 발효 일어날 때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퇴비, 비료 거기에서도 열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발화의 종류 기억하세요. 산화열, 황린, 기름걸레, 그리고 분해열의 아세틸렌. 흡착, 중합, 발효 이런 것들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런 자연발화가 여기 보면 영향 요인이 있는데 이거는 가연물 구비 조건하고 비슷해요. 자, 열의 축적이 용이하면 자연발화가 쉽다. 이 안에서 뭉쳐진 이 안에서 열이 축적이 됨으로써 열 축적이 되고 열이 발생하고 열 축적이 돼서 발화 온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면은 결국 불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발화가 쉽게 일어나려면 열 축적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열 축적이 용이할수록 발화가 쉽다라고 했고 당연히 열 발생이 많으면 축적량이 많은 거니까 발화가 쉬울 거고 자, 전도율이 또 나오잖아요. 이 가연물에 열 전도율이 작아야 돼요. 그래야 열 축적이 잘 되고 발화점까지 쉽게 올라가서 불이 나기 쉽거든요.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켜켜이 쌓여야 돼. 여러 겹을 쌓여야지만 이제 열 축적이 용이하고 공기 유동이 크면 들락날락하면서 냉각이 될 거니까 저는 어렵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적당한 수분은 자연 발화가 쉬워요.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적당한 수분이 촉매 역할을 해. 나중에 가면 수분을 70% 이상 유지해야 되는 것도 있고 수분을 오히려 작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적당한 수분이 촉매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온도 높으면 당연히 반응 잘 일어날 거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에 15번에 한번 보세요. 자연 발화가 되기 쉬운 가연물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발열량이 많아야 불나기 쉬울 거고 표면적이 넓어야 반응을 잘하거든요. 표면적하고 반응할 거니까. 그래서 표면적이 커야 되고 열 전도율은 낮아야 내가 열 축적을 잘할 거니까 자연 발화가 쉽게 일어나고 주변의 온도가 높아야 되겠죠. 시원하면 다 냉각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고 그럼 이런 자연 발화 때문에 옛날에 부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건물마다 그 조그만한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뭘 갖다 놓냐 하면 청소하시는 아줌마들 휴게 공간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각종 청소용품들을 갖다 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닥을 닦을 때 물로만 닦는다고 생각하지만 기름 묻어가지고 기름 묻혀서 닦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 기름걸레들을 거기 둔 거예요. 기름걸레들을 두고 뭐 나름 널어는 놨겠지만 기름걸레를 두고 이 문을 닫아버린 거지. 닫고 퇴근을 해버린 거라. 거기에서 몇 날 며칠을 아마 휴일이었나? 여기에서 기름 묻은
걸레, 자연발화, 산화열이 발생해서 여기서 불이 나기 시작해서 홀라당 다 태워 먹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자연발화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걸 방지하려면 기름 묻은 걸레를 밀폐 공간 안에서 나누니까 불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통풍시키면 되잖아. 열을 축적을 해가지고 여기서 불이 났다 했으니까 열 축적이 되더라도 여기에서 구멍 같은 걸 뚫어주거나 환기를 시켜서 열을 발산시키면 되는 거예요. 발산.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환기나 통풍을 통해서 열 축적을 방지하면 돼. 그럼 환기나 통풍인 거니까 열 축적을 방지하는 거니까 저장실의 온도가 낮으면 불이 잘 안 날 거고 습도를 낮추면 돼. 왜? 적당한 수분은 촉매 역할을 해서 자연발화가 더 잘 일어난다 했으니까 이거는 수분을 낮춰야 돼. 습도를 낮춘다. 그리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황린 중요하다 했죠. 그렇죠? 황린은 물속에 저장해야 돼. 삼류 위험물 중에 황린만 물에 저장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금속이에요. 이 금속을 금수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물을 금지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삼류 위험물 중에 황린만 물하고 반응 안 해서 물에 저장하는 거고 나머지 삼류 위험물의 알칼리 금속들은 석유나 벤젠 같은 데 저장을 해야 돼요. 왜? 얘네들은 공기하고 물하고 엄청 반응을 잘해. 근데 공기, 물 이런 것들은 석유나 벤젠에 안 녹아들거든요. 그래서 금수성 물질은 전부 다 석유나 벤젠 이런 것들 안에 넣어서 석유 속에 넣어서 저장을 한다. 자, 걔네도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전기라고 있네요. 정전기 겨울에 많이 일어나잖아. 옷 따닥따닥따닥. 정전기가 우리가 이제 이런 이걸로 막 문지르면 서로 다른 물체가 이렇게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체하고 내 스웨터 사이에 물질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 전자가 왔다 갔다 거려요. 전자가. 똑같은 물질은 비벼봐야 열밖에 안 나. 열하고 때밖에 안 나오고 A 물질하고 B 물질이 있어. 서로 다른 물질을 얘네들 접촉을 시키거나 마찰을 시키게 되면 얘네 사이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할 건데 누구의 전자가 누구한테로 갈 건지는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B로 갔어.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예요. 여기에 많이 모였고 그럼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잃어버렸으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막 비비고 난 다음에 탁 떼면 여기는 A는 플러스가 많아서 플러스 전기를 띈다 하고 B는 마이너스가 많아서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고 해요. 이게 바로 대전이 된 거야. 대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정상은 아니고 중성이 정상이거든요. 얘는 공기로부터 전자를 다시 받아들여. 그래서 얘는 중성이 되고 얘는 지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다른 곳에 다시 줘버려. 그래서 정상이 되는 건데 대전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주는, 즉 에너지를 주는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뭐로 작용할 수 있냐면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정전기열.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하가 축척이 되고 축척된 전하를 어디에 버려서 중성이 되는 과정에서 축적된 전하를 버리는 걸 방전 에너지가 점화원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저쪽 콜롬비아 쪽인가? 그쪽에 좀 못 사는 나라 거기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제 겨울철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대규모 이렇게 송유관 그런 게 있었고 그 주변에 그 난민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그 석유를 훔치러 온 거야. 훔치러 왔는데 파이프가 있는데 그 석유를 훔칠 수 있는 방법은 파이프를 깨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파이프를 깼단 말이야. 깼어. 그러면 파이프가 나오겠지. 석유가 나오는데 액체로만 확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석유가 이제 기체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입고 있던 이 옷이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니까 정전기가 잘 일어나는 옷 있잖아요. 나일론 같은 거. 그런 걸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초겨울에 건조한 날씨에. 그래서 가연물이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공기가 있으니까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입었던 옷에 의해서 정전기열 점화원으로 작용을 해버려서 불이 뻥 났죠. 몇 날 며칠을 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정전기 이게 발생하는 요인이 뒤에 보면 불순물이 많거나 아니면
얘네들 둘 중에 한 놈은 전자를 잃고 한 놈은 전자를 얻는다 했고 그게 서열이 정해져 있다 했어요. 그게 대전 서열인데 대전 서열을 보시면 여기 제일 왼쪽이 유리가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할수록 마이너스. 얘가 제일 오른쪽이 뭐냐면 테프론이라는 이게 섬유예요, 섬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리는 비볐을 때 전자 잃어서 플러스 전기된다 이 말이고 테프론은 비볐을 때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가 된다 이 말인 거야. 근데 대전 서열이 쭉쭉쭉 있는데 이 차이가 큰 놈일수록 서로 비비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더 빨리 만들어지고 더 많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기 때문에 대전 서열의 차이가 클수록 정전기가 잘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오염되거나 거칠수록 잘 발생을 하고 처음에 접촉하거나 분리될 때 잘 발생을 해요. 그리고 접촉 면적이 넓거나 압력이 클수록 잘 발생합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럼 이러한 정전기 때문에 방금 요 송유관에서 화재가 났다 했잖아요. 이런 정전기 때문에 불이 나는데 그럼 불이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안 생기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도체일 경우에는 원래 물체가 전기가 잘 통하는 걸 도체라고 해요. 도체일 때는 접지와 본딩을 한대요. 접지는 봐요. 마이너스 있잖아요. 이거 선을 땅에다 묻어버려. 그럼 전자는 무조건 곧발이야, 곧발. 전자는 무조건 땅 타고 가. 이게 접지예요, 접지. 접지를 하면 전자가 땅으로 들어가는 거고 본딩은 바로 뭐냐 하면 얘네 둘이가 서로 다른 거고 얘가 전자를 잃고 얻고자 하는 능력 차이가 있을 건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전위 차이를 없애버리는 게 본딩. 묶는 거.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본딩. 단어가 그래요. 접지와 본딩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도체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이게 중성이 되면서 즉 방전이라는 걸 되면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불이 난다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보자. 어떻게? 공기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자. 그게 바로 공기 이온화인 거예요. 그 공기 이온화를 시키는 게 바로 제전기라는 거예요. 제전기. 그래서 공기 이온화 거기에 갈로 하고 적어 놓으세요. 제전기. 제전기 사용. 전기를 생산해내는 기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전기를 사용해서 공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만들어 놓으면 금세 중성이 된다. 이런 거고. 그리고 대전, 전기를 안 띄고 있다가 전기 띄는 게 대전이라 한다 했거든요. 대전 자체를 못하게 대전 방지제를 사용을 하자. 그리고 이게 얘네들은 서로 부도체일 때 이런 거기 때문에 부도체인 경우에 부도체 말고 도체 사용하자. 그리고 상대 습도 중요. 상대 습도를 70% 이상. 아까 자연발화는 적당한 수분은 무슨 역할을 한다 했어요? 촉매 역할을 해서 자연발화가 쉽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얘네는 대전을 방지하려 그러면 정전기를 방지하려 그러면 오히려 습도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높여야 된다. 걔네들은 높이면 위험하다. 얘는 높여야 된다. 그런 걸 구분하시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정치 시간하고 이게 배속, 그 배관 내 유속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자연상에 그냥 내비두면 적당히 어떤 시간이 흐르게 되면 중성이 돼. 그게 정치 시간이에요. 정치 시간. 그래서 시간 유지를 하면 돼. 이거는 석유류에서만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석유가 부도체거든요. 전류가 안 통해. 석유류가 배관을 이렇게 이송을 할 때, 배관을 지나갈 때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요 배관 벽하고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전기 잘 발생하니까 얘를 이송을 할 때 그 속도를 조금 늦추자 그 말이에요. 유속을 제한하자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점화원이 됐고, 그 다음에 연쇄반응. 연쇄반응에 의해서 불꽃이 난다 그랬어요. 그 연쇄반응은 그 연소의 4요소 중에 하나. 자, 연쇄반응인데 요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네요. 가연물의 형태가 연소가 용이한 자유 라디칼을 형성해서 연소를 촉진시키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라디칼이 형성되면 연쇄반응이 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라디칼이 형성이 되면 연쇄반응이 나고 라디칼에 의해서 연쇄반응이 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반응하는 게 연쇄반응. 생성물이 반응물 됐다가 반응물이 생성됐다가 끊이지 않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연쇄반응 결과
불꽃, 즉 화염이 생겨난다. 그거 기억. 그리고 이 연쇄 반응을 끊는 소화를 화학적 소화 내지는 부촉매 효과 똑같은 말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라디칼이 바로 뭐냐? 자, 그게 문제예요. 라디칼이 뭐냐? 연쇄 반응의 개시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그냥 저런 거구나 그 정도 알면 돼요. 자, 봐요. 이게 H2 이거를 뭐로 보는 거냐면 가연물로 본 거예요. 가연물. 수소라는 가연물이 있어. 거기에 내가 라이터 불을 지져버린 거예요. 수소가 있고 주변에 공기가 있을 거니까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이 되어 있을 거고, 내가 충분한 열을 이제 에너지를 가하니까 얘가 둘이 손잡고 수소 손잡고 있었는데 손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전자가 한 개 있고, 니도 전자 하나 두고, 니도 전자 하나 둬서, 이거 내 거야, 이거 네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정한 결합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충분한 에너지가 들어와서 얘네들의 공조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야는 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 한 개, 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 한 개로 불안정한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정이 되려면 이게 전자를 이렇게 쌍으로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 근데 이 상태가 된 게 불안정한 상태인데, 불안정하다라는 것은 공격하기 쉬운 거예요. 공격이 쉽다라는 것은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반응 잘한다. 반응 잘한다는 활성 크다예요. 활성 크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라디칼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나는 내 손을 잡아줄 누가 필요해? 나는 한 손이야. 그럼 지나가는 아무나 계속 건드려. 야, 손잡자, 이런 식으로. 얘가 주변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 주변을 공격하니 주변에 가연물이 많을 거니까 얘 공격에 의해서 결합되고 있던 거 이제 깽파 놓는 거지. 다 잘라 먹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 여기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바로 연쇄 반응이에요. 실제로는 얘가 이 활성 라디칼이 가연물에서 나오는 이 활성 라디칼이 이 가연물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주변의 산소를 또 공격을 해. 산소를 공격해서 또 다른 활성 라디칼을 또 만들어요.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것도 여러 개의 활성 라디칼을 만들어. 이것들 때문에 야도 어디 가서 반응하지, 얘도 어디 가서 반응하지, 얘도 어디 가서 반응하지, 계속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 반응이 커가지고 불꽃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활성 라디칼에 의해서 끊임없는 반응에 의해서 불꽃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연쇄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럼 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냐? 연쇄 반응을 끊어야 돼. 연쇄 반응을 끊는다라는 것은 이 공격성이 큰, 반응성이 큰 활성 라디칼을 잡아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 약재 중에 거기 뭐라 돼 있냐면 약재 중에 밑에 보면 뭐 분말이나 할론이라고 있는데 할론 1301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이거 있고 분말 소화 약재가 있어. 분말 소화 약재. 여기에 있던 할론 1301은 이 브롬이라는 거. 그리고 분말에는 칼륨이나 나트륨 이런 놈들이 얘하고 손을 잡아버려요. 활성 라디칼하고 짝지를 이루고. 얘들도 마찬가지인 거라. 얘들하고 짝지를 이루고. 얘들의 짝지를 이뤄가지고 이 반응성 큰 놈들이 다른 걸 공격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불을 끄는 효과가 바로 부촉매 효과 내지는 화학적 소화 이렇게 간다고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라디칼, 연쇄 반응, 불꽃 요거 기억하시고 요거 끊는 게 화학적 소화, 부촉매 효과고 그 약재로 쓰는 게 할론 소화 약재하고 분말이다. 요 정도까지는 한 세트로 묶어야 돼요. 됐죠? 자, 뒤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연소의 조건. 뭐 연소 다 했는데 또 이제 세부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연소의 조건에 보면 산소 있고 가연물 있고 점화원 있으면 불이 난대. 그러나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보면 온도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이렇게 나와요. 자, 인화점이라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인화점은 시험에 자주 나와서 얘네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가연물에 점화원을 가했을 때예요.
자연 발화는 아까 외부 점화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냥 점화원을 가했을 때, 성냥불이든 뭐 토치 불꽃이든 점화원을 가했을 때 점화가 시작될 수 있는 조건 중요. 점화 지속이 아니에요. 점화가 시작되는 최저 온도. 지속이 아니다. 점화가 시작이다. 점화 됐다가 꺼져도 상관없어요. 점화가 시작될 수 있는 최저 온도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점화원 접촉 시 연소를 시작할 수 있는 온도로서 순간적으로 자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주체요.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에 의해서 불꽃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저 온도. 이게 왜 인하점이 이렇게 지금 4개, 5개 이렇게 정의가 나오냐 하면 시험이 지금 계속 지속되면서 인하점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인하점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 지문이 4개가 나오잖아. 그 지문에서 이런 인하점을 이렇게 표현한 시험도 있고 저렇게 표현한 시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알고 넘어가자.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 외부의 점화원 들어와야 돼요. 불꽃 접해가지고 발화할 수 있는 불꽃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저 온도. 자, 그 다음 3번. 가연성 증기가 연소 범위 하한계에 이르러 점화되는 최저 온도. 이것도 알아야 돼요. 가연성 증기가 연소 범위라는 게 있어. 근데 그 연소 범위는 4에서 75 이런 거니까 제일 낮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한계에 이르는 최저 점화 온도. 자, 그 다음에 위험물에 사류 위험물이 있어요. 사류 위험물을 나눠 놓는데 그 사류 위험물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그것도 알아야 돼요. 인하점의 정의는 아니겠지만 인하점을 거기에도 쓴다라는 거.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번에는 125페이지라고 써놓으세요. 우리가 사류 위험물 125쪽에서 볼 거예요. 사류 위험물 인하점에 따라서 쭉쭉쭉쭉 나눌 건데 그때 인하점이 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쓸게요. 5번에 밑에 하나 더 쓰세요. 인하점이라는 것은 물질적 조건과 이게 물질적 조건하고 에너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 연소가 일어나는 건데 물질적 조건하고 에너지 조건이 만나는 최저 연소 온도. 작년에 공채 시험에 인하점 관련돼서 나오면서 이 지문이 나왔어요. 인하점을 이렇게도 정리를 해버렸어. 자, 여기까지 써놔야 돼요. 물질적 조건하고 에너지 조건이 만나는 최저 연소 온도. 34쪽 잠깐 넘길까요? 34쪽. 우리가 연소 한계 곡선이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가로축이 온도.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다 이렇게 됐어요. 세로축은 농도라고 보셔도 되고 압력이라고 보셔도 되고 기체는 농도하고 압력을 같이 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요. 혹시 상평형도라고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고. 요 부분, 아니다. 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 자, 어쨌든 상평형도는 못 들어본 사람도 있으니까. 요 선을 기준으로 요쪽은 고체. 요쪽이 이제 액체하고 기체, 미안해요. 이게 액체예요, 액체. 자, 여기는 액체. 요 선을 기준으로 요 오른쪽 영역이 기체가 될 건데, 여기에 요 밑에 있는 이 선을 연소 범위가 있는데, 연소 범위는 얼마에서 얼마 사이를 농도를 만족하면 불이 날 수 있다 이 범위인데 낮을 때가 있고 높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낮은 연소 범위. 그래서 거기 책에 나와 있듯이 연소 하한계. 여기가 연소 상한계. 그럼 여기가 전부 연소 범위인 거라. 연소 범위. 연소 범위가 온도가 오른쪽으로 높아지니까 연소 범위가 점점 넓어지네요. 온도가 높아지면 연소 범위가 넓어져요. 그랬을 때 보세요. 요점 있죠, 요점. 요점이 하부 인하점. 이게 인하점이 인하점. 여기가 연소 범위.
그래서 요 점을 의미하는 그것들이 1, 2, 3, 4, 5 전부 이 점을 의미한다고.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적 조건이라는 것은 이 연소 범위를 얘기해요. 연소 범위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조건이라는 것은 온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연소 범위하고 온도와 만나는 가장 낮은 온도, 그게 바로 인하점이에요. 이거 사람들이 많이 틀렸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 다른 지문에 더 확실히 틀린 게 있었어. 그래서 그걸 답을 체크했었어야지, 틀린 거는. 그래서 연소 범위는, 인하점은 요 점을 얘기한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 거를 꼭 기억을 하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뒷페이지 넘기면 연소점이 있어요, 연소점. 인하점은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 이기면 돼요. 지속이 아니라 그랬어. 불이 붙기 시작하는 온도고, 연소점은 이것보다 한 5도에서 10도씩 높은 게 바로 연소점인데, 얘는 지속되는 온도예요. 점화원을 제거를 해도, 인하점은 외부 점화원이 들어왔을 때 불 붙기 시작하는 온도고, 이제 그 점화원을 제거를 해도 한 10초 정도는 지속할 수 있는 온도가 바로 연소점이다. 그래서 한 5도에서 10도 정도. 이게 지금 왜 연소점에서 점화원을 제거해도 연소가 진행이 되냐, 그 화염이 지속되냐 하면, 이제 온도가 조금 높으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공급이 되면 발생하는 가연성 증기량이 많아지는 거래. 증기량이 많아져가지고 연소 속도보다, 타서 없어지는 연소 속도보다 발생하는 증기량이 더 많다 보니까 그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는 온도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점화원을 제거해도 화염이 지속된다. 그 단어 기억해야 되고, 인하점보다 연소점이 조금 더 높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발화점이 있어요. 발화점은 우리가 이제 이 그림에서 항상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아주 이 점이 발화점이에요, 발화점. 발화점인데, 그냥 발화점이라고도 하고, 자연 발화점이라고도 해요. 아까 얘기했던 기름 묻은 그 걸레에서 불나는 그 자연 발화점. 얘는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한 450까지는 가야 되는데 물질마다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뭐 450, 500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면 얘도 외부에 점화원 접촉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 점화원 접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열이 생겨나고, 그 조금 생겨난 열이 축적됨으로써 축적된 열만으로 발화되는데, 거기에 발화 앞에 자연 발화한 거니까 스스로, 이런 거 하나 써놓으면 좋겠죠. 스스로 발화되는 현상. 그게 바로 자연 발화점이다. 자연 발화점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이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인데, 불 잘 나는 조건이라고 외우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리을부터 볼게요. 발열량이 클수록. 열량 많이 내놓으면 뭐 발화점 빨리 도달할 거니까, 산소나 농도 크고 산소하고 친하면 반응 잘할 거고, 점화 에너지 작으면 연소 속도 빠르고 쉽게 일어난다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열 전도율 또 나왔네요. 열 전도율 작아야 되죠. 열 축적 잘하려면, 그지? 그리고 여기 지금 위쪽에 보면 분자 구조가 복잡하고 탄소 길이가 길다라는 것은 바로 탄소 수가 많은 거예요. 탄소 수가 많을수록. 얘네들, 그리고 탄화수소 계열의 분자량이 크다라는 게 바로 니은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에탄,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렇게 쭉 갖다 있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서 탄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많아지면 계속 이렇게 많아져. 이렇게 많아지고, 이게 많아지면 옆쪽으로만 쭉 결합하는 건 아니고 막 격가지들을 막 붙여요. 격가지들을 막 붙인단 말이에요. 격가지들을 붙이는 이유가 이제 요 사이에 전부 전자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반발을 피하려고 분자 구조가, 탄소수가 많아지면요, 분자 구조가 복잡할 수밖에 없어. 탄소가 2개면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뭐 이게 복잡하게 그릴래야 그릴 수가 있나? 근데 탄소가 수십 개가 되면 격가지가 이쪽에 붙을 수도 있고 반대로 붙일 수도 있고 여기에 또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수가 많아진다는 게 분자 구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것들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 되는 거라. 불안정한 물질이 돼가지고 조그만한 열원에 의해서도 끊어져 버려요, 여기가.
여기가 끊어지면서 아주 작은 분자량의 증기를 만들어내요. 증기를. 그래서 쉽게 불이 난다고. 그래서 그냥 복잡해지고 탄소수 많아지면 자연 발화가 쉽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18번에 보면 연소에 관한 옳지 않은 거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4번에 한번 봐봐요. 파라핀계 탄화수소 화합물의 경우 탄소수가 작을수록 발화점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탄소수가 많아져서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작은 열에도 쉽게 발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고, 파라핀계는 굳이 몰라도 되는 게 이게 사슬 모양으로 이게 가지를 쳤거나 말거나 간에 고리 모양의 탄화수소가 없는 게 그냥 파라핀계예요. 몰라도 돼요. 만약에 파라핀계가 안 나오고 방향족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방향족이 나올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쭉 사슬로 연결되는 것들이 바로 파라핀계다. 몰라도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발화점 한번 볼까요? 아까 황린 발화점 34도라 그랬죠. 그렇죠? 오른쪽에 딱 나와 있죠. 발화점 34도. 그거 제외하고는 셀룰로이드가 좀 약해서 그렇지 450, 500 꽤나 높아요. 그죠? 그렇게 발화점들이 나타난다. 발화점이 이렇게 있구나. 황린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 관계는 순서가 인화점, 연소점, 그리고 발화점, 자연 발화점. 이 순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연소 범위. 아까 나왔던 거. 자, 연소가 일어나려면 물적 조건하고 에너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물적 조건에 해당하는 게 연소 범위예요. 그래서 연소하기에 필요한 농도를 연소 범위라고 하고, 자, 가연물이 기체 상태여야 됩니다. 기체 상태에서 공기와 혼합했다. 그거를 가연성 혼합기라 한다 했고, 그거를 혼합해서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 범위가 바로 연소 범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농도라는 단어 써놓으세요.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 범위가 바로 연소 범위다. 그럼 연소 범위가 넓다. 불나기 쉽겠네. 연소 범위가 좁다. 불나기 어렵겠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작점 여기를 연소 하한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LFL 이게 로이스트 이거. 그 다음에 이 끝을 연소 상한계. 그래서 뭐 UFL 이렇게 쓰는 거예요. LU. 자, 그럼 연소 범위는 다시 연소 범위는 이번에처럼 가연물이 기체 상태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 범위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연소 상한계에서 연소 하한계를 뺀 값 그게 연소 범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연소 상한계와 연소 하한계 사이 뺀 값 이런 것들을 연소 범위라고 해도 맞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5번에 적어 놓으세요. 연소 상한계하고 연소 하한계 사이의 범위다. 이렇게 해도 연소 범위의 정의에 해당한다. 이러한 것들이 지문에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범위가 바로 연소 범위다라고 되어 있어.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하구나. 우리 입장에서 위험하구나. 자, 그러면 이제 연소 범위를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일단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 이황화탄소, 아세틸렌, 수소, 일산화탄소, 프로판, 메탄. 다시 이황화탄소, 아세틸렌, 수소, 일산화탄소, 프로판, 메탄.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이 황화탄소라는 물질이 있는데 걔 연소 범위 한번 볼까요? 1.2에서 44%. 그러면 요거 연소 상한계와 연소 하한계 사이 즉 UFL 빼기 LFL 그거 옆에 좀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44에서 1.2 빼면 되겠죠? 이 황화탄소. 44에서 1.2 빼면요. 42.8. 요 숫자 적어 놓고. 42.8. 그 다음에 아세틸렌. 아세틸렌은 이 숫자도 좀 외워야 돼요. 2.5에서 82%, 81%, 갈로하고 100%까지. 얘 78.5. 이거는 80에서 81에서 2.5를 뺀 건데 78.5예요. 아세틸렌.
이 숫자 외워야 돼. 그리고 아세틸렌이 2.5에서 81하고 가로에고 100 해놨잖아요. 이 100은 뭐냐 하면 공기 중에 아세틸렌 100%만 있어도 연소가 난다라는 뜻인 건데 아까 자연 발화할 때 그 반응 중에 분해열 기억나요? 분해열. 어디 있었냐 하면 분해열. 어디 있노? 26쪽에 분해열, 니은의 아세틸렌. 얘네는 산소가 없어도 충격을 가하거나 가압을 하면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가 빵 나오고 수소가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산소 없어도 분해하고 반응하니 산소 없어도 분해하고 반응하니 경우에 따라서는 연소 범위를 100으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이 81의 의미가 뭐냐면 산소 100% 중에서 얘가 81% 있고 산소가 19%. 아세틸렌이 81% 있으면 불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100이라는 것은 산소 없어도 아세틸렌 100만 있어도 분해 반응에 의해서 연소하기 때문에 반응하기 때문에 가끔씩 100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산화 아세틸렌도 마찬가지고. 자, 그다음에 수소. 수소가 연소 범위가 아까 계속 예를 들었던 4에서 75%. 자, 그러면 빼면 얼마예요? 71.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일산화탄소가 일전에 시험에 한번 나와가지고 일산화탄소가 얘가 12.5에서 74%예요. 빼면은 61.5%. 자, 그 다음에 프로판 2.1에서 99.5인 거니까 빼면 7.4. 그 다음에 메탄 5에서 15 빼면은 10이에요. 연소 범위.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연소 범위가 넓으면 위험하다 그랬어요. 불 잘 난다고. 그러면 그 많은 것들 중에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 얘네들이고 여기에 이렇게 연소 범위를 했을 때 가장 넓은 게 누구예요? 아세틸렌 78.5%. 그죠? 그러면 연소 범위가 넓다. 아세틸렌이 제일 넓어. 나머지 계산 안 해도 아세틸렌이 제일 넓거든요. 그러면 아세틸렌이 가장 위험하다? 또 그건 아닌 거라. 밑에 보면 위험도까지 하고 좀 마칠게요. 위험도 한번 보세요. 아니 연소 범위가 넓으면 가장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딱히 그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위험도를 계산해 봤는데 위험도는 연소하한계 분의 연소 범위예요. 연소 범위. 그러면 연소하한계 분의 연소상한계 빼기 연소하한계거든요. 그러면 이항화탄소는 봐봐요. 이 황화탄소는 연소 범위가 42.8밖에 안 해. 근데 연소 하한계가 1.2밖에 안 해. 계산기 두드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위험도가 몇 프로 나오냐 하면 35.7이 나와요. 35.7. 자, 아세틸렌은 연소 범위가 78.5 제일 넓다 그랬어. 근데 연소 하한계가 2.5라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요. 31.4밖에 안 나와요. 이미 봐봐요. 여기서. 야, 연소 범위는 아세틸렌이 더 넓었는데 위험도로 따지니 아세틸렌이 더 위험한 게 아니라 이 항화탄소가 더 위험하네. 그래서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위험도로 얘기하는 거하고 연소 범위로 얘기하는 거 다르다고요.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한 건 맞지만 실제로 얘네 둘이 위험도를 따졌을 때는 하한계 값이 있기 때문에 이 위험도로 따졌을 때는 이 황화탄소가 제일 위험해요.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렇게 계산해보니 연소 범위가, 위험도가 17.6, 프로판은 3.5, 메탄은 2.0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연소 범위를 다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위험도를 기억하라는 뜻은 아니고, 연소 범위는 최소한 기억해야 된다. 연소 범위를 주고 위험도를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연소 범위를 주지 않고 위험도를
측정하라. 누가 더 위험하냐고 물어보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최소한 여기서 얘기한 하나, 둘, 셋, 넷, 6가지는 연소 범위를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위험도 공식을 기억해서 문제에 나왔다. 그러면 그거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저것 막 섞여 있어. 나는 6개밖에 안 했는데 뭐 펜탄도 있고 톨루엔도 있고 듣도 보도 못한 예제가 있는데 거기에 이 황화탄소가 딱 나타나 있는 거라 계산할 것도 없이 이 황화탄소가 제일 위험해요. 연소 범위가 아니라 제일 위험한 거는 이 황화탄소. 알았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야심찬 계획은 연소를 끝내는 거였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어차피 우리는 조금 얘기하는 김에 조금 자세하게 얘기한 것도 있어서 다음 시간에 마저 연소 마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시간 남으면 그 건축물 화제로 넘어갈게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한 거에 대해서는 옆에 여기 그 기출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단원별 기출문제 이런 거 오늘 한 거에 대해서 풀어보시고요. 이게 답이 바로바로 나와 있어가지고 단원별 기출문제도 답이 먼저 눈에 띌 건데 그쪽으로 먼저 눈이 가면 안 돼. 그럼 내 것이 안 돼. 답 무조건 맞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 지문이 왜 틀렸는지 그걸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고 그 문제를 풀면서 수업 시간에 뛰어넘었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꿔져서 나오는 거나, 바꿔져서 나오는구나를 인식을 하시고 오늘 한 거는 다시 이제 복습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연소 범위를 아예 하나님부터 사람까지를 외우는 거예요? 아니면 뺀 만큼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요게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MOC 할 때. 그러니까 요 숫자를 외워야 돼. 이 숫자를 다 외워야 돼. 그래서 메타는 저는 야는 5에서 15였잖아요. 메오, 시오 이렇게 외우고 프로판 야구 봐요. 야구. 야구 나는 옛날에 LA 다저스의 그 야생마 있잖아. 푸이그. 프로파는 이제 2.1에서 9.5잖아. 푸이그오 나 이렇게 외우거든. 푸이그오. 얘네도 그냥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2.5에서 81. 수소는 4275, 뭐, 2475, 421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외워지는 걸로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연소 범위 다 외워야 돼요. 이 값을 외우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